주요국들의 정치 불확실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고요. 또 일본에서는 여당이 약 15년 만에 최악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트레이드와 이시바 쇼크까지 겹치면 원달러 환율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치솟을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에 워낙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상황이 참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선 미국 쪽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선이 한 8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죠. 미국 금융시장은 우선 트럼프 당선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그렇고 예. 지난 주말에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한국경제TV가 이렇게 잘 준비하니까 투자의 지침을 삼아서 이런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시길 좀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일단 정치 시즌의 마지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올해는 선거가 세계 44개국에서 이렇게 자체 선거든 아니면 이렇게 국제 선거든 이렇게 치러졌었는데요. 예. 지금 마지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난 주말에 일본이 올해 연초에 예정되지 않았던 이 시간을 통해서는 기시다는 좀 이렇게 자진 사퇴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했습니다는 예상치 않게 이제 선거를 치른 것이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일주일 앞으로 미국의 대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장도 빠르게 대선 결과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양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전체적인 한번 지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1월 대선이 일주일 앞섭니다는 전체 지지도는 이렇게 해리스가 앞섭니다. 가장 늦게 조사했던 것이 이제 ABC인데요. 예. 전국 지지도를 보면 해리스 51%, 트럼프 47% 나옵니다. 근데 누차에 말씀드리는 미국은 우리와 달리 간접 선거입니다.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가 거의 트럼프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서 당선되는 확률은 트럼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워싱턴 정가에서 나온 폴리테크의 이렇게 인용한 자료를 가지고 트럼프의 당선될 확률에 배팅을 거는 율이 7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항상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과 이게 엇갈리는 것은 왜 그럴까 하는 선거인 단수가 많은 스윙 스테이트의 결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느냐 하면 트럼프의 당선을 둔 트럼프 트레이드에 이렇게 재개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2차거든요.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럼프 트레이드가 처음 나타났을 때가 트럼프의 피습 사건이었던 7월 달이었었죠. 이때는 비트코인 중심으로 이렇게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하면 그때는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 강세해서 20만 달러까지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2차 트럼프 트레이드의 이렇게 움직임은 달러 중심에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양상이 1차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NDF에서 거의 비컷 이후에 많은 사람이 원달러니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 따라서 역수수께끼에서 거의 중계식으로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김채연 PD께서 이렇게 지난 주말에 보면 저게 제일 꼭지점에 마감은 1389원입니다는 제일 꼭지점에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럽니다는 1390원이 뚫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1390원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최대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달러 상승의 요인과 함께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시장에서도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자, 우선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핵심이 되고 있는 달러 강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9월 FMC에 B컷이 0.5%포인트의 금리가 됐지만 시장의 금리는 다릅니다 하는 쪽으로 그래서 스쿼트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B컷을 단행하면 시장 금리가 떨어져서 달러 약세가 될 것이다 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사실 국제 금리가 거꾸로 올라간다. 그렇죠. 올라간다. 이러면 달러는 약세가 아니라 강세가 된다 하는 이런 쪽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FMC에서 B컷을 단행한데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국채금리가 그야말로 급등세였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국채금리로 따진다면 B컷 위에 무려 60bp가 올라서 지난 주말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24%까지 이렇게 되는 모습인데요.
사실은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달러 강세 현상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지금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 예. 9월 18일 날 FMC 끝나고 비컷이 단행한 직후에 100대였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10월 25일 날 달러 인덱스가 104.32에서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달러 약세가 될 것이랑 전혀 다른 움직임이죠. 그렇죠. 그리고 N달러 환율의 문제를 예. 그동안 누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N달러 환율도 당시에 141엔대 이런 모습이 지금 김채연 PD가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어느덧 153엔까지 돌파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다른 요인이죠. 그렇죠. 비컷 단행 이후에 일부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해라 했던 이런 시각에 있어서는 125, 또 사각 개발에도 이렇게 모 신문가 인터뷰에서 한 130엔 정도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입장에 대비해서 정반대로 지금 153엔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도 비컷 단행 이후에 1,300원이 붕괴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나왔습니다는 오히려 거꾸로 80원이 급등해서 또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예. 한 달 만에 80원이 연간 변동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창용 하는 총재도 지금 IMF 연자총회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미국을 가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는 예. 이 1, 3, 4분기 성장률이 아주 급락하는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서 환율 문제를 이례적으로 많이 거론하거든요. 중앙은행 총재가 환율 총재를 이렇게 많이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냐 나중에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강달러. 아무래도 지금 뭐 연준의 기준금리보다도 국채금리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이 국채금리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환율을 볼 때 기준금리, 정책금리 가지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수습꺾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정책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국채금리가 올라가는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대부분 방송에서는 기준금리, 정책금리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는 실제로 정책금리, 기준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드의 포지션을 잡을 때는 국채금리, 시장금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국채금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게 항상 주목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떠냐.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인플레가 재발될 요인이 많죠. 그렇죠.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소득세 폐지한 달이죠. 소득세 폐지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수급 역사상 국채 발행이 이렇게 많아지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반비례 관계에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죠. 시청자 여러분도 이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세 폭탄을 하겠다. 자, 특히 중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하겠다 하면 저소득층이 중국산 이렇게 수입 제품에서 의존한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관세 폭탄을 하면 수입물가가 상승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재발하죠.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트럼프판 뉴딜 정책을 펼 것이다.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와 뉴딜 정책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1930년대 테네스강 개발할 때 케인즈 1호를 나왔던 재정 지출이 증대하겠다. 그러면 재정 지출이 증대하면 인플레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지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국채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정책금리를 끌어내리면 되겠느냐? 근데 이미 봤죠. 정책금리 비과세 단행하더라도 시장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수습꺾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소위 한 나라에서 보면 정책금리,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의 금리체계, 인트레 시스템이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인트레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페드라든가 파월이 시장에 주는 압도적인 우위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금리 좋다 하더라도 사실 시장금리가 페드나 파월의 의장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미국의 지금의 시장이다. 그래서 정책금리를 내려서 지금 급등하는 국채금리를 안정시킨다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를 강세가 되는 것을 약세를 하는 데에는 지금 페드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페드가 저 모양이니까 어떠냐 프로젝트 2025 계획에 올해 5월 말에 나왔죠. 페드를 폐지한다든가
페드가 폐지가 한다면 지금은 페드 의장에 대해서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는 보드 멤버,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까지 완전히 이렇게 인사권을 장악했다. 보드 멤버까지 인사권을 장악하는 문제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예. 그러면 페드가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시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죠.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 요인이 페드보다는 더 국채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앞서 말씀한 것이, 자, 소득세 폐지하면 결과적으로 국채 발행 증대해, 예. 관세 폭탄하면 순물가 상승해, 뉴딜 정책하면 재정 지출에 이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양상이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트럼프가 당선될 때는 국채금리 5%는 기본이다. 그 제이프 모건의 다이먼 회장 것처럼 8% 급등하지 않느냐 이런 제목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 그때 당시에 1360원 돌파했는데 1400원 돌파하는 것 이런 거 시간 문제지 않느냐 어느 쪽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1390원대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렇게 모습들이 전개하고 있는 것이 외환시장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우리 정책 당국자가 환율이 1390원대 급등해서 이 급등할 때 사실 이렇게 이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전에 미리 이 환율이 급등하기 전에 이때부터 사전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WGBI에 들어와서 외화가 유입되는 것이 이렇게 몇 푼 들어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지 말라. 예. 중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율 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환율 관찰 단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서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WGBI라든가 이런 게 선진국 개입해봐야 뭘 거냐. 펀더멘탈이 개입되지 않으면 선진국이 가입하더라도 들어오지 않는다. 예. 그럼 시장만 개방하다 보니까 이런 꼴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국채금리 급등세 이게 그렇게 빨리 잡힐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요. 자,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지금 외환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있죠. 가장 취약한 게 우리 원화 그리고 바로 옆에 엔화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네. 트럼프 트레이드 2차 TV 날 때가 예. 이달이었었죠.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걸 중계방송 할 정도로 아침에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했는데요. 예.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 2차 트레이드에서 달러 강세일 때 이제 우리로 보면 약세가 되겠죠. 원화 약세, 엔화 약세, 다른 국가는 약세가 되겠는데요. 달러 대비해서 각국별로 통화채 약세폭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달러 강세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10월에 지금까지 보면 엔화가 6.6% 하락했습니다. 한 달도 못 돼서 원화가 5.2%, 그다음에 위안화가 2.1% 전부 약세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지금의 달러 강세는 투 트랙이다.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는 달러가 강세지만 유로화 대비해서는 이렇게 거기도 달러 강세이지만 강세폭이 약세된다. 투 트랙이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달러 강세는 아시아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엔화라든가 원화라든가 위안화의 절하폭, 통화 약세폭이 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변화를 해서 엔화가 6% 이상, 원화가 5% 이상 할 것은 뭘 것이냐? 우리 국민의 책임이냐? 정치권의 책임이냐? 정책 당국의 책임이냐? 이걸 한번 봐야 대비책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유독 원화와 그다음에 엔화 약세폭이 컸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정치적 갈등이 일본 도시 뭡니다. 한국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주도력 부족합니다. 누가 최고 통수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주도력의 문제에서 시청자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예. 근데 신임 총리가 됐던 20화 시기로는 주도력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데 자, 정치권 갈등에 최고 통수 주도력 떨어져 얼마나 준비해? 시청자 여러분, 예스냐 노냐? 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자본 이탈하면서 원화 약세폭이 커진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두 번째는 펀더멘탈 측면을 보겠습니다. 자, 미에 비해서 우리 성장률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절반은 뭡니까? 3분기 성장률이. 그렇죠. 예. 사실상 한국은행에서는 0.5% 플러스를 전망을 봤습니다는 한국경제신문에서는 같은 시점에 제로로 이렇게 신문에서 저희들의 기자들이 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는 제로 수준에 가깝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0.1%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펀더멘탈에 이게 나쁜데
우리 원화가 약세가 안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내부연도 만만치 않게 개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항상 정책 당국자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하면 항상 미국의 트럼프 가능성, 국수지 움직임 해서 자꾸 대외 환경 탓으로 돌리는 시각이 이창용 총재의 하는 총재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정치권 갈등, 최고 통사 주도력 부족, 펀더멘탈 미국에 대해서 배수로도 따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좀 3.4% 정도. 그래서 우리식으로 보면은 한 0.8%, 0.9% 나오는데 우리가 0.1%입니다. 우리 내부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N캐리라든가 원캐리 자금이 지금은 미국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3대 지수가 돌아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도 이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반부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일본 쪽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에서 밤사이에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약 15년 만에 최악의 결과다. 참패다. 다양한 수식어들이 붙고 있다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과거로 기억되는데요. 예. 일본 특파원이라든가 가반수 달성은 이렇게 무난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가반수 달성 어렵다 하는 이쪽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예. 가반수 달성은 고사하고 아주 참패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시바가 지난달 27일 날 어렵게 이렇게 자민당 선거에서 총리가 됐죠. 근데 총리가 됐는데요. 사실상 너무 국민이 지도가 낮다 보니까 그렇죠. 이시바 총리가 승부수를 던졌죠. 그래서 10월 27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예. 어제 중요한 선거가 났는데요. 공명당과 그다음에 자민당과 연합이 가반수에 실패했습니다. 과거에는 3분의 2가 이렇게 당선이 되면 그래도 무난하다 하는데 이번엔 가반수 달성이 승리다 하는 쪽이 있는데요. 결과는 나왔습니다. 2시까지 개표 결과를 보면 가반수에도 미달했어요. 이건 자민당도 가반수에 미달했고 공명당과는 연립정당도 가반수에 실패해서 결과적으로 최단명 총리가 되지 않게 되냐. 물론 나중에 시나리오를 보고 얘기했습니다. 선거의 책임 보면 자민당 내에서도 지금 이합 집산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시바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끌어내린다면 최단명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정치권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아마 이 또한 한국 경제 한국의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당분간 최대 이슈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중의원 선거 결과 약 15년 만에 이 최악의 결과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참패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이시바가 갖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서 문제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같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의 특파원들이 가반수 달성 원하다 하는데 이렇게 가반수 달성에 실패할 거라 보는 것은 계파에서 이시바가 어느 계파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향하는 이념도 공약도 어느 계파에서 다 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 군사장 측면에서 아시아판 나토 이거는 고이즈m의 아베파를 제외하고는 전부 반대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지금의 문제를 끌어갈 수 있는 혁신적 사고가 있느냐? 그런데 실패한 기시다 노믹스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느 정파에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기시파파에서도 이렇게 사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신사참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사참배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이시바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이렇게 시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또 참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락가락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신앙파 쪽에서도 반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치인 사회에서도 사실 기독교 크리스찬 중에서도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정치계에서는 아무도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돌려서 국민들을 보면 아베 이시바 노믹스의 실체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두 가지가 있었죠. 자민당의 비자금 스타일, 이거 통일교의 비자금 스캔들입니다. 계파가 없는 이시바가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이냐. 공천 몇 명 배제시킨다고 해서 극복할 것이냐. 근데 지금은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이 무소속에서 당선됐어요. 지금 이시바의 총리가
공천에서 배제시킨 사람이 다시 그 사람들 데리고 와야 자기가 총리 운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 결과에서 다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을 영합하겠다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비자금과 같은 스캔들을 당신이 당신 전형적인 퍼퓰리즘 아니냐. 신념이 아니라 퍼퓰리즘 아니냐. 이런 쪽의 시각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 경제 지식이 없습니다. 25 같은 경우는 경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노믹스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 지금의 문제가 아베도 이렇게 문제가 극복하지 못했고 기시다고 극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일본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물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제3의 혁신적인 방안이 나와야죠. 그래서 국민협도 지도해가지고 이번에 사실 중의원에서 이시바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몰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시다 노믹스를 그대로 봐줬던 실패한 기시다 노믹스를 갖다는 것은 본인 자신이 혁신적인 사고를 할 만큼 경제 지식이라든가 스텝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치권과 일본 국민으로부터 모두가 이렇게 외면당하다 보니까 이번엔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습니까? 네. 홍 앵커는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책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분명히 자진 사퇴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좀 내면은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시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권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선거 결과를 하면 자진 사퇴해서 자진 사퇴면 1개월짜리 체담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권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모색을 해가 난나름입니다. 지금 이번 선거 결과를 볼 때는 야당이 연합하면 정권 교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반이 달성이 미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이 특별 기간 동안에 사실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지금 야당의 정파적인 성향으로 볼 때는 사실 연합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시바 체제를 가진 게 아니냐. 근데 이시바 체제를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자민당 내 이시바를 선거 책임을 물어서 그대로 둘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는 자민당의 속성상으로 보면 개파가 적은 이시바 입장에서는 내두를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다케이치 지난번에 한번 맞습니다. 제가 또 다케이치 1위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1위를 했는데 결국 가발을 못 넣어서 앞에서 이시바가 된 거죠. 그때 안 됐던 다케이치와 그 다음에 전임 총리에서 단명을 그쳤던 아소 다로가 굉장히 입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 다케이치라든가 아소는 대체로 아베노믹스를 이렇게 지지하는 시각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시바가 사실 연합정당에 이렇게 어렵게 해서 권력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총리 자리만 유지하는 소위 좀비 총리가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는 다케이치라든가 아니면 아소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영향력을 형성해서 그게 어쨌든 간에 사실 실질적으로 자민당이 다케이치와 아소다루의 연합체제를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시바를 대신하는 옛날로 얘기하면 세대정치. 박근혜 정부 때는 어쩌고 이렇게 해서 쉽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거는 달리 그거는 잘못된 정책이죠. 아주 잘못된 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까지 당했습니다는 옛날의 세대정치, 합당한 거에 의해서 합당한 게 세대정치가 되는 이런 쪽의 모습이 전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의 정치 불확실성 갈수록 증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앞으로 엔달러 환율도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원달러 환율이 사실 너무 중요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마지막 결론 맺어주시죠. 네. 당시에 이제 우리가 7월 말 그렇게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할 때 엔트리 청산 이렇게 해서 증권사에 이렇게 해서 125엔 엔트리 청산 지금부터 엔코에 대비하다 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주장했던 사람이 지금 1,450원을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춤추는 시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자, 그때 당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엔트리 자금 청산 문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막을 돌려서 그 위에 한번 그 위에 변화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8월 1일 날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3.7%입니다. 일본이 1.0%였습니다. 근데 10월 25일 날
미국의 금리가 4.2%입니다. 일본의 금리가 0.9%입니다. 같은 기간에 엔달러 환율은 141에서 152, 153까지 갔습니다. 피셔 이론상 예. 금리 차와 더 벌어졌습니다. 어느 쪽으로? 미국으로. 달러 강세는 더 됐습니다. 자, 당시에 엔캐리 자금 청산 본격적으로 대비해서 국내 증시를 어렵겠던 그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은 다시 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1,450원까지 얘기한다. 이래서 안 돼요. 지금 여건상으로 보면 엔캐리 자금 청산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환율이 불안합니다. 사전에 우리가 1,310원대에 B컷을 단행해서 떨어지는 것보단 올라가는 것을 중계방송했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총재께서 지금 환율이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구두기회든 내지는 직접적인 개입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사실 지금에서는 우리가 버팀을 수 있다. 우리 경제 여건상 뭐가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 국내 투자가들은 적극 밖으로 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금투세 폐지 문제든 모든 해서 우리 투자의 여력을 증대시키는 증시의 여력을 있는 정책들이 이제 빨리빨리 특히 야당의 이정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좀 이렇게 급박하니까 금투세 폐지 문제 이건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해주면 당신분들이 수권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